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교과서는 18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린트는 2페이지에서 바로 2번 한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중국의 고전 문화를 이루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진나라가 어떻게 천하를 통일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진시황이 이뤄 나갔으며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망해가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시기 때에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영웅이 두 명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영웅은 한 명은 초왕, 초나라의 항우, 초패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장기에서 초록색의 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 명은 유방, 즉 한해,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중에 세우게 되는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나라의 경우에는 장기에서 빨간색 말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싸움이 한참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동네 깡패에 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한 고조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나라의 반란군 진영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새롭게 초나라의 왕으로 추대된 그런 왕이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진나라의 수도였던 곳을 제일 먼저 함락을 시키는 사람에게 바로 그 지역의 왕을 시켜주도록 하겠다라고 딱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초나라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많은 반란군들은 여기 이제 엄청나게 한섬을 크게 지르게 되었었죠.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초나라의 항우는 정말 싸울 때마다 정말 미친 듯이 뛰어난 무쌍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박사 쪽에 있었던 많은 적들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즉 심지어는 진승5광의 난을 진압했었던 만리장성을 쌓았었던 노예 군대 있잖아요. 이 노예 군대를 전부 다 항복시키고 그들이 약간이라도 좀 반란의 기미가 살짝 보이게 되자 나중에 전부 다 낭떠러지에 다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보여줬는데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적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싸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한나라의 한고조 유방의 군대는 바로 초패왕 항우의 군대보다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었어요. 이 유방의 그런 능력치는 정말 그냥 동네 깡패 수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범상치 못하게 근접할 수 없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친화력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장난이 아니냐, 바로 자기의 적이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자신의 덕으로 굴복을 시켜가지고서 자기에게 평생도록 따르는 충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할 정도였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그러자 이때 당시에 이 유방의 군대는 처음에 시작은 작았었지만은 진나라의 수도를 함락하러 가는 과정 중에서 항우의 군대는 진나라의 수도까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싸우면서 다 박살내면서 무찌르고 다 전멸시키고 하면서 막 미친듯이 쳐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유방의 군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지역을 지키는 관문의 수장들을 이제 덕으로 전부 다 포용해주면서 내 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자연스럽게 유방에게 항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우면서 적의 수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더 빨랐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에 있던 그런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관리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항복하겠다라고 마음 먹어가지고서 항복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적의 수도를 점령하는 게 더 빠를까요? 솔직히 말해서 후자가 더 빨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이 유방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목에 있었던 모든 그런 진나라의 병사들을 전부 다 흡수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군세는 점점점 끼어나갔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진나라의 수도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진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그 막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기는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실질적인 권한은 환관 조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황제의 자리보다도 더 높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진나라를 징벌하기 위한 군대가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자 이 모든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황제 때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때 당시에 황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사람을 바로 황제 자리에 앉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세 번째, 그 사람이 이제 3세 황제가 된 건데 이 3세 황제가 됐던 사람은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 조고라고 하는 사람부터 죽여버립니다. 이 조고는 바로 환관이었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했지만 문제는 뭐냐? 조고를 죽인 것은 너무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심이 다시 진나라에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유방의 군대가 바로 진나라의 수도가 이제 함양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부터 따지면 이제 장안성 근처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중국의 시안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죠. 바로 그 근처였었는데 이때 당시에 유방의 군대가 거기 도착을 하게 되자 자, 나는 죽는 대신에 백성들은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스스로 어떻게 했었냐면 진나라의 왕이 어쨌든 간 진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하얀색 옷을 입고 수레에 나가가지고서 목에다가 밧줄을 이제 휘감고 아주 누추한 복장으로 스스로 이때 당시에 이 유방의 진영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전역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었던 진시황의 바로 손자가 지금 현재 유방의 군대의 앞에 스스로 목숨을 구걸하면서 구걸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죄를 청하면서 이제 항복하러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유방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대로 그 칼을 내리쳐서 그래서 바로 그 3세 황제가 스스로 묶었었던 손에 묶여있던 밧줄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이 3세 황제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같이 바로 3세 황제의 바로 환영을 받으면서 함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황제를 살려줬으니 바로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살려줄 거라 생각했었던 함양 지역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겠죠. 근데 이 환호성에 취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유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나라는 그동안 천하를 비록 통일했었지만은 너무 많은 법률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모든 법률을 없애도록 하겠다. 바로 세 개만 지켜라. 자,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나머지 하나는 뭐 정확히 선생님 기억은 안 납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른바 이제 약법 3장이라고 하는 법률을 딱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이 세 개만 지켜라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진나라 백성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는 법률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자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 개만 지키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유방 만세 막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유방은 당연히 함양을 자기가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함양을 비롯한 옛날 진나라 영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자기가 차지할 줄 알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뒤늦게 수많은 저항을 물리치고서 항우의 대군이 바로 함양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약속은 약속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방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잘못하면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를 항우에게 뺏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항우가 바로 이 유방을 이제 홍문지연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게 됩니다.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회를 벌였었어요. 여기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연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항우의 부장들이 유방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유방의 부하의 기지로 인해 가지고서 간신히 유방은
살고 자기는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항우에게 함양 지역의 지배권을 넘기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우가 바로 그 지배권을 받아서 함양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함양 지역을 차지하게 됐을 때 이 항우는 자신의 그 포악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함양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그 3세 황제부터 먼저 죽여버렸고, 두 번째 바로 진나라의 모든 곳을 전부 다 최대한 다 약탈을 했으며, 세 번째 진시황의 궁궐이야 볼 수 있었던 바로 아방궁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약탈했으며, 그 다음에 진시황의 능도 이때 당시에 6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바로 이곳을 역시 약탈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말 그대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누구야 그 유방은 수찬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것을 지도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쪽에는 랴오허강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황하강이 흘러갑니다. 이쪽 근처에는 바로 양쯔강이 흘러갑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아마도 이제 함양 지역은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양과 진나라가 통치했었던 이 지역. 그리고 수찬 지역은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간 상태에서 당시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함양 지역의 옛날 진나라가 통치했던 지역의 왕을 초나라의 출신이었었던 항우가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지역을 차지하라고 명령 내렸던 사람은 옛날 초나라 왕의 후예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형식상으로는 항우는 바로 이 초나라 왕의 부하인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실질적인 힘은 초나라의 왕보다도 항우가 훨씬 더 힘이 셌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항우는 어느 날 한 곳에다가 궁궐을 만든 다음에 거기로 수도를 일단 옮기고, 그 다음에 초나라의 왕을 모신다는 명목으로 초나라 왕께 바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나라 왕이 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커다란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한참 배를 타다가 갑자기 노를 젓는 사공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초나라의 왕이 배 탄 채로 사공들은 그 배에다 구멍을 낸 다음에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초나라 왕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초나라 왕이 죽게 되니까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바로 항우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국 전역을 일단은 항우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우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전투력이 굉장히 높았었던 사람은 맞는데 국가를 통치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지배에 반발을 했었던 옛날 각 지역의 각 제후국들이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방과 좀 친밀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항우에게 전부 다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좀 미스터리하게도 이때 당시 유방은 수찬 지역에서 계속해서 머물렀었어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수찬 지역에서 힘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던 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수찬 지역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했었던 항우는 자기의 장기를 살려서 군대를 동원해서 각 지역에 있었던 그런 제국들의 반란들을 하나하나 다 진압을 해나가면서 천하를 다시 한번 또 평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한 군데를 진압을 하면은 이 항우의 학적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에 반발해가지고서 두 군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두 군데를 진압하면 네 군데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문제는 패배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살기만 하면은 자기네들이 일단 살 수 있을 만한 곳은 항우와 필적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졌던 사람을 쫓아가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강력했던 세력들이 다 진압당하게 되자 그 다음에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 바로 여기 있었던 수찬 지역의 바로 유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유방은 패배했었던 패잔병들을 전부 다 자신의 세력을 흡수한 다음에 이 항우가 다른 지역을 점령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갑작스럽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함양 지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항우에게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게 됐던 것이죠. 싸움을 걸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항우는 끝까지 싸움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웃긴 게 뭐냐면 항우가 직접 나서서 싸우는 전장터에서는 항상 항우가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항우는 항상 이겼지만 항우의 부하들은 전부 다 유방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방의 군대는 계속해서 항우에게 패배했지만은 바로 다른 쪽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항우의 세력이 점차 작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초나라의 왕이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항우는 당시에 더 이상 유방과 싸울 수 있을 만한 군대가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바로 옛날 초나라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서 양쯔강을 지나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방의 군대가 급하게 쫓아오니까 이들을 막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었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됐고 어떤 한 성에 이제 갇히게 됐었어요. 그리고 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항우의 군대들은 옛날 초나라의 정예부대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불리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건 일종의 심리전인 건데 바깥쪽에서 초나라 노래가 불리게 되자 이 초나라 진영에 있었던 병사들은 초나라가 그립다, 전쟁하기 싫어, 내가 왜 여기서 싸우고 있지,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부 다 갑작스럽게 그날 밤 탈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인들이 별로 남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때 당시에 초나라의 왕 항우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싸움을 벌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항우의 부인이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항우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항우가 이제 완전히 패배하게 되자 이제 쉽게 자기를 버리고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항우가 보는 앞에서 춤을 추다가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때 당시에 항우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오추마라고 하는 말과 같이 말을 달려가지고서 이 양쯔강을 건너서 초나라 따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 중에서 그만 모든 병사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항우는 여기서 인생 무상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내가 비록 이 초나라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이 초나라의 옛날 어른들을 무슨 낯으로 쳐다보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항우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 유명했었던 그 용력을 사용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이 유방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중과부족으로 패배하게 됐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체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바로 중국 전역을 바로 이 한나라가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한나라는 이 정도 이런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고조 유방은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중국을 이제 재통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한고조 유방은 전국을 이제 옛날처럼 다시 한번 통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진시황이 지방을 통치했던 방식, 바로 군현제. 근데 그 군현제는 왕의 명령을 지방으로 내리는 거에만 신경을 썼었지 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시스템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의 자치성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또한 군현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풍습을 바로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2의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방은 군현제가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군현제를 포기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일부만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 지역 수도는 당시에 장안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황허강, 양쯔강 이렇게 흘러간다 했었죠. 바로 이쪽 근처에 해당되는 건 지역은
대략적으로 이 한나라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옛날 이제 전국 치룽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크게 만들지는 않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스스로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처음에는 이 지역의 제후를 삼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의 제후를 왕이라는 명칭을 쓰긴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유방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사람은 맞는 건데 사람을 또 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벌어졌느냐, 유방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황제기는 하지만 나의 공신들이 나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랬으나 옛날 주나라의 경우처럼 그들이 스스로 성장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한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적어도 이런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각 제후국들의 왕은 반드시, 이 사람 이름이 유방이잖아요. 그래서 유씨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각 지역에 있었던 제후국들의 왕들을 전부 다 각종 모함을 씌워가지고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죽이거나 모함을 시켜서 쫓아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제후들이 여기에 반발했었지만 미리 유방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었었고, 특히 이 연나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옛날 연나라가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옛날에 유방의 소시적 친구, 바로 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유방의 진압의 두려움을 느껴가지고서 한나라의 명령을 받지 않았었던, 즉 이때 당시에 진나라가 이들을 두려워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었죠.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흉노적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흉노적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쪽으로 도망가는 과정 중에서 이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흉노로 도망간 게 아니고 이쪽 옆에 있었던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쪽은 고조선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도 유명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 군국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수도 비롯한 넓은 지역은 바로 군현제로 통치하나, 지방의 경우에는 바로 봉건제로 통치하는 이른바 군현제와 봉건제의 짬뽕이었던 겁니다. 이걸 시행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반란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한고조 유방은 통일을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백성들에 거의 세금을 걷지 않아요. 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하다고 여겨가지고서 그들의 힘을 키워야지, 농업을 더 번성하게 해야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아래 바로 백성들의 삶을 이제 국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숱한 전쟁에 피폐했었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한고조, 이름이 누굽니까? 빈칸에 적혔습니다. 유방. 자, 동그라미 1번, 한을 세워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군국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국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수도 군처는 군현제를, 그 다음에 변방은 황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내세워서 봉건제를 통해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농민들의 생활 안정 추구했었다는 건 측면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 한나라가 점점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 나라가 이렇게 각 지역을 정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피난자들을 전부 다 수용했었던 흉노, 이 흉노는 한 나라에게 굉장히 무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함부로 만리장성을 막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한 나라는 천하 통일을 했었던 그런 위세를 이용해 가지고서 흉노를 제압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방이 흉노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기마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라고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일반 보병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반 총을 들고 있는 병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로 탱크하고 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탱크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몇십만 대군을 동원해서 흉노를 공격했는데 흉노의 왕도 몇십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한 나라의 군대와 싸웠었고, 당시에 얘네들 잘 꼬드기기 쉽겠다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흉노는 일부의 군대를 살짝 앞으로 보내가지고서 이 유방의 직할 부대와 싸움을 벌이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유방이 여기를 깜빡 속아가지고서 쫓아가게 되니까 바로 그들을 유인해가지고서 흉노족의 본영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이들을 아예 포위해버리는 그런 포위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방은 흉노족에게 잡히지는 않았었지만, 그렇지만은 한 성에 갇혀가지고서 나중에 이 흉노족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간신히 흉노족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확실하게 한 나라보다는 흉노족이 더 세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노족은 한 나라에게 매년마다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 물품들을 받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로 황실의 여성을 흉노족의 아내로 삼는 경우도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한 나라에게 굉장히 커다란 굴욕을 줬었었는데, 천하에 유일무이한 가장 높은 존재가 황제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나라가 바로 한 나라다라고 생각했었던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수치죠. 그 수치를 제대로 갚지 못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한 나라의 지방에 있었던 7개의 제국들이 이 한 나라의 직할지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거에 대한 반발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제압을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한 나라의 최고 피날레를 장식했었던 한무제라는 황제가 이제 황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무제는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황제였었어요. 바로 황제 지배 체제를 완전하게 확립시켰다 볼 수 있는 건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때 당시에 뭘 했었냐? 흉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근데 흉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국가를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했었었냐면, 여기 보이다시피 9년제를 먼저 전국에 확실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일부 약간 군국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9년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호를 제정하게 됩니다. 즉 황제가 지향하는 그런 사상 뭐 이런 것을 나타나는 혹은 뭐 성스러운 것,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글자를 그 황제가 즉위했을 때 바로 내세워 가지고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연호를 가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부터 가정 1년,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가정 2년, 그 다음 해가 가정 3년, 이런 식으로 그 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걸 바로 연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예 유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가의 학문으로 국교화를 시킵니다. 이 국교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이 유교를 이제 수용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법가의 경우에는 국가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백성들이 바른 길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을 많이 세우고, 법을 많이 세움으로써 그러면서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국가는 무조건 선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선하니까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그 바른 길로 안내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사용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국가가 선이 아니라 악이면 어떡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국가가 나에게 이로운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좀 바꾸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황제와 그 다음에 신하와 그 다음에 백성이 있습니다. 옛날 법가는 바로 황제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신하는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였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명령만 내리는 것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황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완전한 존재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따라야 되는 존재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황제가 무조건 선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황제는 그냥 명령 내리는 존재지 백성들에게 위에 있는 존재로서 백성들을 위하는 존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위에 있는 존재지 위하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육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황제와 백성의 관계로 가정을 해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황제는 부모고 백성은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신하는 뭡니까? 신하는 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황제는 누나한테 혹은 형한테 얘기해가지고서 바로 나머지 동생들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 가지 얘기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꾸짖거나 혹은 칭찬해 주시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함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잘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은 황제를 부모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황제는 백성들이 있어야지 황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황제는 백성들을 자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법가의 기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명령하는 존재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식들의 삶의 모습도 같이 살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의 삶의 모습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이 당시에 유교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황제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 백성들은 황제가 자기네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서 더욱더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운 게 바로 이 유교입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관계로서 그 다음에 왕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을 해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백성도 그렇구나 라고 수긍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황제의 경우에도 그렇구나 라고 수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때 당시에 한 무제는 좀 더 황제의 권한을 절대시하기 위해서 이른바 아예 이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동중서라고 하는 그런 유학자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 유학에 따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학을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유학에 따라서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유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중국 역사상 최초로 대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이른바 그것을 태학이라고 얘기해요. 이 태학에서 유교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 태학에서는 이른바 오경박사라고 해가지고 5명의 유교 경전이 5개인데 그 5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뽑아가지고서 학생들을 대거 양성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양성된 학생들은 국가의 관리로 채용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유교적인 그런 학문적인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비록 유교를 다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교적인 덕목으로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서 그 각 지역에 부모님께 효도로 유명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대해준다든가 인자하게 대해준다든가 예의가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든가 와 같이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방에서 뽑아 가지고서 중앙의 관리로 천거하고 그들이 이때 당시에 중앙의 관리로 뽑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른바 유교에 입각해서 인재도 선발하고 인재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흉노를 토벌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때 처음에는 흉노를 토벌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을 한번 봤었어요. 당시에 흉노의 서쪽 지역에서는 서역에 몇십 개가 넘는 그런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이쪽 나라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야, 우리 편이 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흉노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서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은 한나라 편을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한나라는 장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파견해가지고서 당시에 흉노족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었던 대월제라는 나라로 파견하면서 그러면서 흉노족과 같이 싸우기 위해서 대월제와 같이 손을 잡자라고 하는 이제 사절로서 장건을 파견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장건은 이 국경선에 딱 나가자마자 바로 흉노에게 잡힙니다. 흉노에게 잡혀가지고서 거기에서 흉노족에게 막 끌려다니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너무 흉노족과 같이 잘 살아가지고서 이제 준 흉노족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때 당시에 흉노족이 장건을 이제 묶어두지 않고 풀어주고 심지어는 흉노족 아내까지 삼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자신의 의지를 절대 꺾지 않았던 이때 당시 장건은 바로 흉노족의 감시가 소홀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대월지까지 갔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대월자 나라는 옛날에 흉노족에게 땅을 뺏겨가지고서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문제는 도망간 남쪽이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굳이 흉노족이 차지한 옛날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장건은 그냥 집에 가게 됐죠. 집에 가게 되면서 옛날 자기가 갔었던 이쪽에 있던 서역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를 지나서 바로 한나라로 돌아오다가 또 흉노족에게 잡힙니다.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 동안 잡히면서 잡혀 있다가 그러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시 한번 한나라에게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이쪽 지역에서 있었다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인도 지역과 그 다음에 서양 지역으로 연결까지 되는 그런 이른바 길을 비단길이라 불리는 거죠.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을 이때 당시에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한나라는 이 실크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실크로드에서 사용되었던 물건이 바로 중국산 비단 같은 거였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비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게 유통되는가 봤더니 한나라가 흉노에게 갖다 바치면 흉노는 바로 그 물건을 받아서 서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팝니다. 그럼 서역에 있는 나라들은 그걸 가지고서 더 서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한나라는 굳이 우리 원수인 흉노에게 그 물건을 갖다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서역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우리들의 물건들을 서역에게 주겠다, 많이 주겠다, 대신에 우리들과 같이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흉노하고 싸움을 벌일 때 중립이라도 지키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서역 쪽에서의 그런 약속을 받아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때 당시에 한나라는 흉노족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게 됐었죠. 물론 당시에 그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고조선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고조선이 그때 당시에 흉노하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근데 당시에 이 고조선에게 이제는 세계가 흉노 편이 아니다, 한나라로 와라, 한나 편 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꺼져 뭐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서 한무제는 공격을 했었고 기원전 108년에 그만 이 왕검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멸망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한나라는 고조선의 일부 영역까지를 차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었던 한사군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한나라는 남쪽으로 쳐들어가가지고서 이 진시황 이후에 독립돼 있었던 남월 혹은 남비에시아 불렸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공격을 해가지고서 현재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이때 당시에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를 동원해서 흉노족을 공격하니 그 결과 흉노족은
자기의 편이야 볼 수 있었던 고조선과 서역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편을 더 이상 들지 않게 되니까 형세상 외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다가 끊임없이 한나라의 공격에 계속해서 이제 맞서 싸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들이 서서히 서쪽으로 도망가게 되다가 나중에 유럽에 대재앙을 뿌리게 되죠. 유럽 쪽에서는 바로 자기네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뿌렸었던 이러한 이 야만 민족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훈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양사 배울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흉노족을 토벌하고 그 과정 중에서 덤으로 비단길까지 이때 당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남비에도 같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한나라의 그런 군대가 이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허덕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적게 거두면서도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도 국가가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소금하고 그 다음에 철, 즉 백성들이 살 때, 사람이 살 때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소금을 국가가 판매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절대 이것을 판매할 수 없게 만들어요. 철, 농사 지을 때 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 철을 국가만 다룰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소금과 철을 비싼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당연히 농민들은 바로 이 소금과 철을 비싼 가격으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이익을 국가가 이제 차지하게 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바로 이렇게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적으로 매매하는 제도,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염철 전매 제라고 합니다. 염철전매제라고 합니다. 그 전매제는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는 것이 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자느냐? 잘 나갔어요. 흉노족도 물리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이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 볼 수 있겠죠. 한나라가. 하지만은 이 한무제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었었던 황제들은 굉장히 허약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황제가 되었다가 나중에 강력한 외척이었었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를 밀어내고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가 일시적으로 망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왕망은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도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름이 신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이에요. 어쨌든 근데 진짜 나라 이름은 새로운 신자를 쓰긴 하는데, 새로운 신자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바로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외척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앞에 있었던 한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신나라가 시행했었던 개혁 정책은 전혀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옛날 한나라가 다시 복구하기를 원했었던 많은 지역에 유시성을 갖고 있었던 제후들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반란을 전부 다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수도까지 쳐들어가 가지고서 장안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신나라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를 장안에서, 이쪽에서 장안이었는데 장안에서 이제 로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한번 옮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바로 장안에다가 수도를 정했었던 옛날 있었던 그런 한나라를 보통 우리는 전한이라고 얘기하고, 장안에서부터 로양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한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후한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이 후한 때는 본격적으로 한나라 초기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고 했었잖아요. 세금 같은 것을 많이 안 걷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인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그런 자기가 부가 세졌음을 이용해 가지고서 점차 자신들의 부를 더욱더 많이 쌓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렇게 지방에다가 부를 많이 쌓아가지고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세력가가 됐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호족,
우리 한국사에서도 호족이 나오죠. 바로 이 호족이라고 하는데 이 호족은 기본적으로 대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가 많아요. 옛날 농민 출신이었지만 나중에 대토지가 됨으로써 호족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역의 지역 유지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관직도 독점합니다. 어떻게 독점하느냐? 예를 들면 아들이 관직에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의 이름으로 그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곡식을 막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바로 그 곡식을 받아 먹으면서 아, 누구누구께서 베푸신 그런 곡식이네. 아이고 정말 인자하고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칭송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식은 당연히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인재를 뽑는 관리의 귀에 들어가기 마련이죠. 당연히 이 소식은 중앙정부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는 그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상 대부분의 호족들이 거의 대부분의 관직들을 거의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외척과 즉 왕의 외갓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처갓집, 그 다음에 환관들이 정치를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벌이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는데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머리에다가 누런색 띠를 두르고서, 누런색입니다. 빨간색 아니에요. 누런색 띠를 두르고서 바로 장각이라고 하는 도교 짝퉁에 해당하는, 도가 짝퉁에 해당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사이비 교주가 한나라에 저항을 해가지고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머리에다가 누런띠를 쓰고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황건적의 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 상관적인 난은 결과적으로 진압이 됐었지만 이것을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호족들이 힘을 키워갖고 그 호족들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이때 당시에 후한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그 다음에 손권의 오나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진나라에 의해서 잠깐 통일이 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 진나라도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중국은 대분열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장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유학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유학의 발달의 경우에는 유학이 기본적으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유학이 기본적으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부모로 모시게 됐으니까 부모의 말씀은 자식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자식이니까. 바로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되면서 국가가 바로 이 유학을 직접적으로 되게 많이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이다시피 태학과 그 다음에 오경 박사와 이제 많이 활동하게 됐고 관리 선발도 유교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유교 경전을 복원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분소경유 때의 대부분의 그런 유교 경전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니 정말 싹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분소경유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유교가 어떻게 복원되냐면 옛날에 유교를 배웠던 사람들이 비록 불타버렸던 경전이긴 하지만 사람 속에 머릿속에 숨어져 있는 경전은 불태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유교 경전, 그 많은 유교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보존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선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 결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외웠던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서 몇몇 구절에서 서로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A 버전으로 외운 것이 있고 B 버전으로 외운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니께 맞네 내께 맞나라고 하면서 유교를 이제 복원했던 사람들끼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을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유교의 원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유교의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그러한 이 유교의 첫 번째 학문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훈고 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다지 나쁜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때 가가지고서 한자가 한나라 시대 가서 완전하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모습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초의 역사서였었던 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서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 최초의 역사책은 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한무제에게 그 간언을 했다가 한무제의 미움을 사가지고서 좀 남자로서는 약간 좀 창피하긴 한데 거시기가 잘리는 형벌을 당하게 돼요. 바로 궁형이라고 하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입장에서 그거 잘리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심하겠습니까? 죽으려고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던 중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 이때 당시 사마천은 바로 이 사기라고 한 책을 마치는 것에 전력을 다해서 결과적 완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역사서로 확실하게 인정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형식이 좀 다른 형태로 바로 한서라고 하는 책이 반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엔 종이를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종이 비스무리한 것은 실제 옛날부터 있었으나 이것을 사실상 제대로 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종이의 질을 대폭적으로 개선했던 사람이 바로 환관 출신이었었던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는 이때 당시에 지진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었던 지동의라고 하는 그런 기구와 그 다음에 태양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몇 시 정도가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혼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단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당시에 인도 지역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었던 불교가 중국에게 어슬렁어슬렁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는데요.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그런 비단과 같은 그런 특산물은 서양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서양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로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넘어왔었던 비단을 수입을 해가지고서 로마의 고위층들이 전부 다 자기의 몸을 휘감고 돌아다니게 되었었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무제. 자, 프린트 2페이지에 한무제 별표 2개 반칩니다. 중요합니다. 자,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합니다. 동그라미 1번 군현제 실시, 동그라미 2번 연호 제정, 동그라미 3번 유교의 국교화, 동중서의 건의가 있었다는 것, 동그라미 4번 태학 설립, 동그라미 5번 유학 지식의 정도를 평가하여 관리를 선발하게 됩니다. 향거리 선제. 자, 그 다음에 영토 확장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은 어디를 토벌했었죠? 바로 흉노입니다. 흉노 토벌. 동그라미 2번 장건. 장건의 서역 파견 과정에서 비단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고조선 멸망시켰다는 것.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뭐 남비엣도 멸망시켰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남비엣 혹은 남월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정 확충책에서는 잦은 전쟁으로 인한 재정 문제, 돈이 없었으니까 바로 소금과 철을 국가가 비싸게 백성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때 당시에 재정을 확충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염철전매제. 염철전매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전한의 멸망에서는 환관과 외척의 개입이 있었으나 밑줄 칩니다. 외척인 왕망이 한을 멸망시키고 무슨 나라를 건국했다고요? 바로 신이란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까 전에 위에 있었던 염철전매제에다가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후한의 성립에서는 광무제, 동그라미 광무제 별표 1개만 쳐주세요. 광무제가 신을 멸망시키고 한을 재건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호족의 성장에서는 호족의 성장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동그라미 1번 대토지를 소유하고, 동그라미 2번 호족이 향거리 선제를 장악하여 관직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 과정 중에서 농민들이 같이 몰락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동그라미 이제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3페이지. 자, 6번 후한의 쇠퇴에서는 동그라미 1번 외척과 환관의 정치 개입이 있었습니다. 여전하죠.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황건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다 노란 띠 두른 사람들. 동그라미 3번 호족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족들이 나중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분열되는 과정 중에서 중국의 대혼란 시기인 위진남부족 시대로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7번에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자, 유학 동그라미 황제 지배 체제를 뒷받침하여 국가가 보호합니다. 밑줄 쫙. 동그라미 1번 태학 동그라미 2번 오경 박사 동그라미 3번 관리 선발. 자, 동그라미 4번 이 관리 선발하는 제도가 뭐였었죠? 여러분들 바로 향거리 선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같이 기억해 주고요. 동그라미 4번 유교 경전 복원 및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하는 과정 중에서 발달했었던 유학과 관련된 학문의 이름이 바로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8번 문화의 발달에선 동그라미 1번 한자의 표준 글자체가 정착이 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역사서가 편찬됩니다. 동그라미 2번 대표적으로 사마천의 그쵸 사기라고 하는 책과 반고의 한서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제지법 바로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지법을 사실상 거의 완성을 해 나가게 됐고요. 그 외에도 동그라미 4번 지동의 지진계, 동그라미 5번 혼천이 해시계 같은 것이 발명됐고 동그라미 6번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됩니다. 비단길을 따라서 불교가 전래되고 그 다음에 비단이 수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